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회담을 갖고 미국의 군사적 위협 완화와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테러 지원을 규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북중러 연대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하면서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가 노골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이날 세 차례에 걸친 회담 후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한 군사 분야 위협 행동에 반대한다며 이 같은 행동이 한반도 긴장 고조와 북한과의 대결을 촉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협박과 제재 및 억압을 포기하며 북한과 기타 관련국들이 서로의 안보 우려에 대해 상호 존중과 수용을 바탕으로 협상을 재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ve long felt that Russia and the PRC have a role to play in helping rein in and engage the DPRK when it comes to their provocative and reckless and malign and destabilizing behavior. We believe that Russia and the PRC have the capabilities and the channels and the relationships with the DPRK to do that directly through their own bilateral relationship, but also through multilateral fora like the Security Council as well.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중러 삼각연대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즉답 대신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물질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동을 계속 규탄하며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비난하며 북한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한 데 대해 본격적인 북중러 3자 연대의 신호탄으로 분석했습니다. 북러 양국이 전례 없는 군사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연대 참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을 끌어들여 삼각연대를 공식화하는 선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I think that is a significant event in itself. As far as the implications for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Russia is advocating for North Korea in terms of ending some of the sanctions and some of the isolation that has been imposed upon the North. In some way, getting China to go along with some of these ideas. 전문가들은 또 중러 정상이 공동 성명에서 북한이 아닌 미국과 그 동맹국을 군사 위협의 주체로 지목한 것은 북한이 해오던 적반하장식 주장과 수사의 반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more a reflection of the fact that Russia and China are trying to play up to North Korea. They're trying to cultivate it, and therefore they're kind of parroting what the North Koreans have said, which is, any exercises that the U.S. participates in with the Republic of Korea somehow a threat, in keeping with North Korea's objective to degrade the relationship and to degrade, that is to say, the U.S.-ROK relationship, to degrade that, and to degrade readiness for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terms of military preparedness to stand up to North Korea. 세뮤얼 웨스 우드로 윌슨 센터 냉전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또다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을 지적하면서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무력화시킨 양국이 향후 더욱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며 제재 해제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러의 회방으로 유엔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기존 제재를 충실히 유지하고 이행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제재 이상의 효과를 노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인 2명과 기관 3곳에 대한 제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이번에 발표한 북러 간 불법 무기거래 관련 제재 대상은 러시아인 2명과 러시아 소재 기업 3곳입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인인 라파엘 아니토리예비치 가자르야는 북러 무기거래 관여 혐의로 이미 제재 대상에 오른 슬로바키아인 아쇼트 무크리티체프를 물질적, 금전적 또는 기술적으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알렉시 부드네프는 직간접적으로 북한에서 무기나 무기 관련 물자를 수입하거나 수출 또는 재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고 러시아 소재 기업 트란스 카피탈은 가자르얀을 금전적, 물질적 또는 기술적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테크놀로지아는 부드네프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으로 부드네프를 직간접적으로 대신해 행동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에 따라 이들 제재 대상은 미국 내 모든 자산이 즉각 동결되며 미국의 개인 및 기관과의 거래 역시 차단됩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이전을 식별하고 폭로하며 막으려는 미국 정부의 목표를 촉진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한 북한산 탄도미사일의 이전 및 시험을 포함한 북한, 러시아 무기 이전과 관련해 재무부와 국무부가 부과한 제재를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활동에 대한 대가를 부과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관계를 겨냥한 지난 1년 동안의 여러 제재 지정을 기반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대해 40개 이상의 북한산 탄도미사일과 더불어 탄약을 사용했으며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직접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불안정을 일으키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미국의 일라이 레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중국의 리빈 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력국 국장과 16일 화상 통화를 갖고 북러 협력과 관련한 우려사안 등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레트너 차관보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및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러시아의 방위산업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관련한 심각한 우려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레트너 차관보는 중국 측에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국제법에 따라 보장된 공해상에서의 항행의 자유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의사당의 한반도와도 인연이 깊은 세계적인 복음주의 전도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그레이엄 목사의 겸손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년 전 발세한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개신교 목회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동상이 연방의사당 2층 중앙홀에 세워졌습니다. 그레이엄 목사가 한 손에 펼친 성경을 향해 손짓을 하는 모습이며 받침대에는 요한복음 9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자라는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그레이엄 목사의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로이 쿠퍼 주지사, 그레이엄 목사의 가족 등 약 300명이 제막식에 참석해 그의 업적을 기렸습니다. And because Reverend Graham never pursued earthly riches, he, as was said, he'd probably be uncomfortable with this today. This great honor with such a great statue, but that humility is exactly why God exalted him and chose him and raised his platform to such great heights. 2018년 향년 99세를 일기로 별세한 그레이엄 목사는 한반도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6.25 한국전쟁 때인 1952년 성탄절 시기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5만 명의 신도들 앞에서 집회를 했고 1973년 서울 여의도 집회 마지막 날에는 110만 명여 명이 온 집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그레이엄 목사의 설교 통역을 맡았던 한국 극동방송의 이사장 김장환 목사는 제막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그레이엄 목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은 겸손과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때문에 한국 역사가, 교회 역사가 부흥이 됐고, 그 양반이 내가 두 가지를 봤는데 겸손하고 복음의 열정이고, 그래서 참 그러한 분이 이번에 루탄다에 제막식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아내가 평양 외국인 학교 출신인 그레이엄 목사는 1992년과 1994년 두 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김일성 주석과 만나 성경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제막식에는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도 참석했습니다. 김 의장은 1973년 여의도 집회 당시 참석해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대학 졸업하는 학년에 당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특히 기독교 젊은이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영적 각성을 주고 어떤 소명의식을 주고 그것이 한국의 기독교 부흥에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한국은 경제와 또 그 민주주의가 빠르게 발전했고 그레이엄 목사는 20세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 1순위로 뽑혔던 인물입니다. 생전 80년 이상 목회 활동을 하면서 미국 대통령 12명과 세계 지도자 수십 명에 대한 정신적 조언자로 활동하면서 미국의 목사로 불렸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2022년 9월 만료 이후 20개월째 이뤄지지 않았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영김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재승인 법안은 기존 북한 인권법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특히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촉진하며 탈북민 보호와 정착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영김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기념비적인 북한 인권법안을 재승인하지 않는 것은 김정은에게 미국이 북한의 인권을 방치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도 북한 정권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재원을 쏟아부으면서 주민들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부는 주민들을 버렸지만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았으며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들이 탈북민 구출을 지원하는 미국의 민간단체 링크 펠로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미국 대표부의 네이트 에반스 대변인은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관계자들은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와 학대를 견뎌낸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인권 옹호를 위한 젊은 리더들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자들은 탈북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유엔 안보리가 지속적인 국제 평화와 안보 문제를 계속 다루게 하기 위해 미국이 계속 유엔 안팎에서 노력할 것임을 재확인했으며 이번 만남은 최근 이루어진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방한에 이어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했던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한국 정부 관계자 외에 탈북 청년 리더들과도 만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린 지 이틀 만에 중국산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16일 성명을 통해 최근 중국이 태양광 제품 과잉 생산을 더욱 강화하고 인위적으로 저렴한 태양광 패널과 부품을 세계 시장에 퍼붓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번 조치는 미국의 태양광 패널 생산을 강화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로부터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 2년간 면제되어 관세를 무역법 201조에 근거한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 제한에 따라 부과할 것이며 해당 제품의 반덤핑, 상계 관세의 회피 통로로 밝혀진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 없이 다음 달 6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백악관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의 기존 관세율의 4배에 달하는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토론이 다음 달 27일로 확정된 가운데 두 후보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CNN 방송에 토론 초청을 수락했다고 밝히고 어디서든 언제든 토론을 할 수 있다고 한 당신은 어떠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은 6월과 9월에 제한된 두 번의 기회에 정직하지 못한 조와 토론할 준비가 돼 있고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을 방해하는 발언을 줄이기 위해 엄격한 토론 규칙을 주장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흥미 유발을 위해 매우 큰 토론 장소와 3회 이상 토론회를 열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27일 첫 토론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CNN 스튜디오에서 열리며 9월 10일 개최되는 두 번째 토론은 미국 ABC 방송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15일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 전선에서 점령 지역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군이 12개 지역을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국방부 대변인은 하르키우 인근에 러시아 보병 부대가 진입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이 이들 일부를 격퇴했지만 마을 북부와 북서부 외곽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맹공으로 우크라이나군은 보찬스크로부터 남동쪽으로 80km가량 떨어진 쿠피안스크 인근으로 병력을 재배치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 예정됐던 해외 순방 일정을 연기하고 16일 전황이 악화되고 있는 하르키우 전선을 시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총참모부와의 회의 뒤 텔레그램을 통해 하르키우 전선 상황이 극도로 어렵지만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면서 부대의 강화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2년 전인 2022년 인공위성을 타격할 수 있는 시험용 위성을 발사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16일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19일 전인 지난 2022년 2월 5일 코스모스 2553으로 알려진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또 이 위성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실전에 배치될 경우 적외도 위성 수백 개를 파괴할 수 있으며 이 시험용 위성이 실제 핵을 싣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존 플럼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이 무기가 사용된다면 아마도 1년간은 지구 저궤도를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상 1200마일 약 2000km 이하 고도로 정의되는 저궤도에는 위성 수천 개가 돌고 있으며 이 중에는 국제우주정거장 ISS와 허블 우주망원경 그리고 약 4000개에 달하는 스페이스X 스타링크 위성이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